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날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작년은 좀 예외고요. 작년은 연초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물론 그 전에도 감염병이 몇 차례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처럼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굉장히 감염력, 전파력 높게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었고 모두가 그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당황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6주기와 관련해서 또는 6주기 직전에 이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1월 달부터 계획을 다 했고 일정도 다 잡았었는데 전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때 한 3월쯤 되면은 이제 대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돌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작년은 예외고요. 그 전에 예를 보면 보통 이게 주기 4월 16일이 지나면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일이 갑자기 확 끊어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7년 만에 처음으로 4월 16일이 지났지만 제가 여기 왔네요. 네.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5월 초까지 아주 빡빡하게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신의 4월 영화 상영회와 간담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극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새로 만든 연극을 선보이진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에 새 연극을 선보일 거고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번 공연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좀 하루빨리 난장해지고 좀 잡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주 간절하게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예상컨대 한 10여 분 정도 오시겠다 사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디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 단체가 보일 경우엔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나 대표자나 이런 분들만 사실 오시고 다른 분들은 오늘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중계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아니면 줌을 통해서 또 참여를 하시고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한 10여 분 정도 조촐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래 저희가 다닌 곳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단히 놀랍고 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안산에서 경주가 조금 멀거든요. 조금 멀죠? 네, 가깝지는 않습니다. 대구까지는 가까운데요. 대구는 한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에서 경주까지도 저는 발이 없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받은 내용은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끝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30분 예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되면 사인 한번 주십시오. 말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막 에스컬레이터를 해갖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7년 동안 저희와 그 시민 여러분들, 심지어는 해외 동포들까지 함께 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만든 특별법조차도 또 한 번 개정을 지난 연말에 했었죠. 그러니까 진상규명 특별법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지원과 추모에 관한 특별법도 물론 2014년에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개정을 시도하겠습니다만,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만 벌써 세 번째 만들었고 한 번 더 개정을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 이 정도의 강력한 권한, 이 정도로 특별한 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특별법은 결국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인데, 사실 특별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한계가 많다, 문제가 많다, 과연 저걸로 진상규명 할 수 있겠냐. 사실 시작 전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고, 7년이라는 지금 되돌아서 평가할 때에도 그닥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모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매우 특별한 법이었다. 조사 권한밖에 없었다. 조사 권한의 한계가 뚫렸다. 특별조사위원회다. 라고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해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 가운데 특히 조사 권한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행해봤고 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사 권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특정위가 아주 강력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로 가장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9일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그 특정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이 더 들어갔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3위에는 검사가 없죠. 물론 파견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받아서 검사가 오면 그 순간에 검사의 권한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검찰청 안에 있어요, 검사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경우는 파견 나오면 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또 법률 자문을 하는, 법률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와 있지 실제 검사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수사 권한, 기소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준 새로운 권한은 뭐냐면, 검찰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런 자료를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달라고 해도 안 준다. 그러니 검찰이 영장을 좀 청구를 해주면 좋겠다. 저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저걸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걸 받아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면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주체도 검찰밖에 없는 거죠. 물론 경찰도 이제
영장 청구를 하지만 그건 경찰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역시 검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압수수색한 자료는 검찰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외부에 다른 곳에다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검찰만 갖고 자기네만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 그런 특조위가 요청을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온 자료들은 검찰이 특조위에다가 무조건 넘겨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을 사용을 성공을 하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특조위가 가져올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은 제도 같으신가요? 예. 그런가요? 괜찮죠. 예. 이게 실행만 된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만 더 설명드릴까요? 영장 청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기엔 영장 청구는 검찰도 아무거나 못하죠. 그 압수수색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그 법원에다가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거는 반드시 강제 압수수색을 해야 돼. 그리고 이유를 쭉 적습니다. 그 사유를 적죠. 그걸 판사가 인정을 해 발부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특조위가 요청을 하는 거니까 특조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조사의 목적으로 영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목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넣었어요. 특조위가 무슨 뭐 수사나, 그러니까 수사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혐의가 보이는 거예요. 형법상 혐의가, 범죄 혐의가 캐치가 됐어요. 이런 혐의가 있어 보여. 야, 이것 때문에 한번 갖고 와가지고 관계를 한번 수사를 해봐야 돼서 진짜 그 혐의가 맞나 안 맞나 봐야겠다. 이게 이제 수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특조위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슨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훨씬 이전 단계 뭐 무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알지. 조사를 해봐야 혐의가 나올 것인지 뭐 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소를 요청을 할 것인지 이게 판단이 쓰죠.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특조위가 뭐 무슨 혐의가 있다, 뭐 기소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조사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번 법에는 특조위가 혐의가 있고 없고 뭐 기소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거 관계없이 그냥 조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우리가 그 이유만 달면 무조건 검찰은 받아줘야 한다. 이게까지 해놨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거고요. 대단히 이례적인 법 조항입니다. 권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단계에 나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항을 집어넣을 때 검찰하고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걸 이제 만들어 넣은 사실은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작년에 이 법 개정을 할 때 혹시 진실버스가 경기에도 왔었나요? 진실버스가 경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작년에 뭐 농성하고 단식도 하고 그다음에 진실버스 타고 한 2개월 반 동안 전국에 58개 지역을 저희가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때 저희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어요. 아니 민주당하고 또 이 세월호 참사의 우호적인 이러한 의원들만 다 따지면 180명이 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뭐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이번엔 수사권 주라. 개정하면서 수사권 넣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거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민주당에서
이건 진짜 이거는 지금도 좀 너무 어렵고 대신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2014년에 수사권 기소권을 거부하면서 대신 특검을 준 것처럼 특검을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 얼른 특검을 구성을 해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이 합의안 좀 받아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었죠. 저희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은 못 드리지만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검찰의 수사, 특히 압수수색, 관계 수사 이 권한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검찰하고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정작 이걸 검찰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의 입장이 뭔지 지금도 모릅니다. 왜냐면 한 번도 요청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떻게 그 문구만 놓고 보면 괜찮은 제도 같은데 우리가 한 번도 실행을 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이걸 검찰이 받아들일 적도 없지 모르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19일날 검찰 특수단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총 19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에 대해서 17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리고 2개는 추가 기소하고 2개는 판단 유보하고 특검에게 인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걸로 검찰은 수사 끝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 수사 결과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항고했죠. 바로 항고하겠다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밝히고 바로 준비해서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이건 잘못된 수사니까 다시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그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항고에 대한 결정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항고한 모든 건에 대해 일괄 기각, 서울고등검찰에 의해서요. 저희들은 지금 재항고를 준비했고 그저께 재항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각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아마 99% 기각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기각 나면 이제 저희들은 용어가 헷갈리는 재심 요청인가? 뭐 이걸 또 할 거, 이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항 수단, 반대 수단을 끝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령 특조위에서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영장 받아들일게요 라고 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왜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현재의 상황인 동시에 앞으로 1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한 1년 1개월 동안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말하면 왜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됐느냐 했을 때 가장 모범 답안, 답안은 뭐냐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모범 답안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이 말이 100%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심지어는 정보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그 다음에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극우 보수단체들을 실제로 동원을 해서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단 말이죠. 잘 아시는데. 그리고 그거는 실제 사실이었다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고 지금도 재판에서 유죄에 가까운 또는 유죄에 이런 판결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선고 내용은 대부분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집행유예도 유죄는 유죄니까요. 그거 다 사실로 이미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에는
왜 사참위가, 그때는 특조위였죠. 특조위가 왜 진상규명을 못하냐? 이건 박근혜 정부가 방해하니까.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일기 특조위는 거의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그 위원 구성이 여야가 추천을 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 걸 아시잖아요. 일기 특조위는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약간 넘게 저희한테 유리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결을 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결정이 나오게 이제 그거 만드느라도 엄청나게 싸웠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야당, 그러니까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했던 위원들은 이제 수가 밀리니까 결국엔 여기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걸 파토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표결 갖고는 도저히 그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딱 기회를 잡은 게 청와대의 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문제를 조사하겠다. 이게 이제 공식 제목이거든요. 조사 과제 제목인데 이게 이걸 이제 안건으로 올리니까 이게 결국엔 박근혜의 7시간 이걸 한 번 더 듣고 와서 아니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했더니 대통령이 사생활을 피겠다는 얘기야? 라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엔 사토를 이제 내는 수순으로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왜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잘 못할까, 그게 성과가 없을까 했을 때 분명하게 할 얘기가 있었죠. 박근혜 정부가 방해하니까. 방해하더라도 사참위가 만약 강제수사 권한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진짜 싸우기라도 할 텐데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조위는 그대로인데요. 갖고 있는 권한 뭐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조사 권한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조위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주변 환경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촛불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그랬고 특히 작년 가을에 진실버스를 타면서 전국 58개 지역을 다닐 때 만났던 모든 시민들이 동네마다 다 경상도건 전라도건 충청도건 강원도건 뭐 서울이건 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처음 만나자마자 들은 얘기가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 온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싸우고 거리에서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설명 안 하겠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했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했느냐.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우리가 친분이 있어서 친하니까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게 저희들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뭘 기대한 거냐면 딱 하나 기대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방해 안 할 거다. 근데 방해 안 할 걸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방해 안 하겠죠. 근데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방해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수사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행정부니까 정부가 결국엔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이걸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그건 너무 길어. 불과 1, 2년이면 되겠지. 이렇게 기대를 모두가 다 했던 거죠. 근데 1, 2년이 아니라 4년이 됐는데 이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협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냥 방해만 안 한 겁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다르지 않냐.
뭐 차이점이 좀 있지 않냐. 되게 많죠. 어떻게 차이가 없습니까? 되게 많죠. 우선 저희가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차이점은 저희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걸 있으세요. 저희 얼마나 서러웠는데요. 저희 이거 옷 입고 가면 경찰이 붙잡았다니까요. 못 가게 한다니까요. 왜 못 가냐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노란 옷을 집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등산복 노란 옷은 많잖아요. 청와대 앞에 등산객 되게 많아요. 광화문에 청와대 앞에 이쪽 등산하고 온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와서 밥 먹고 이 동네 맛있다고 등산객 엄청 많은데 아줌마들은 다 노란색 입더라고요. 근데 왜 그 노란색은 안 잡고 우리 노란색만 잡네요. 경찰도 노란색 입고 있던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중국 관광객, 베트남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로 우리 앞을 지나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우리만 못 가요. 가면 엄마들이 가면 여경 한 10명이 삥 둘러싸고 길을 나왔습니다. 또 손은 안 돼요. 또 손 댔다가 또 못 내릴까봐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놓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당했으니 얼마나 서러운데. 그런데 지금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처음엔 좋았죠.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등산객도 빨리 되겠구나. 몇 달 지나니까 그냥 친절하기만 해요.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친절해요.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저희가 촛불 맨 앞에 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촛불 대열에 가장 앞에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한 구호를 외친 것. 모든 분들이 박근혜의 하야, 퇴진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희들은 구속을 얘기했거든요. 왜? 7시간 됩니다.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광화문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지. 하야 퇴진만으로는 안 돼. 벌을 줘야지. 왜? 국민들을 안구하고 다 죽였잖아.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딨어? 그래서 순식간에 세월호 7시간 박근혜 구속 이렇게 확 뛰었죠. 그랬더니 화들짝 국회에서 놀라서 하야 탄핵 얘기할 때에는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국회에서 갑자기 그거 확 끼어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이걸 잘못했다가 우주까지 탄핵당하겠구나. 이게 실제 그때 국회 분위기였거든요. 내부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민주당까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탄핵까지 가게 된 거죠. 저희도 조금 기여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그걸 왜 했냐고요, 저희가. 저희는 박근혜 정권 탄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정권을 갈아엎는, 바꾸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과정? 진상규명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호소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2년 넘게. 안 되겠구나. 진상규명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진상규명이 시작이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앞장선 거고, 그걸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분이 2014년부터 저희 곁에 계셨던 분이네요.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셨던 분이시고, 광화문에서 긴 시간 같이 단식을 하셨던 분이시고, 같이 도보 행진을 했고, 같이 우리 아이들 이 맘돌을 두르고 행진을 하셨던 분이고, 야, 이건 이제 우리는 집에 가서 그냥 쉬면 되겠구나. 심지어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이게 그때 분위기였는데, 그때 기대했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실제로 약속을 하셨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만 하신 게 아니고요. 후보 시절부터 하셨다. 그것도 후보로 확정이 나기 전부터 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후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의원이
전용해지기 전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종로가에서. 박주민 의원이 주선을 해줘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문재인 의원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좀 일찌감치 우리 문제에 대해서 좀 의논 드리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목적은 후보가 되시면 공약으로 만들어서 발표해 주십시오. 진상규명 하겠다고. 이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바로 시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5호에 가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시간도 한 30분 가까이 만났어요.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가서 다 설명하고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목표로서 뭘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만 되시면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4년 동안 그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똑같이 몇 년 동안 청와대에 요구를 해온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청와대에 요구한 게 언제냐면 2017년 7월 달입니다. 이제 선거 끝나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겁니다. 2017년 8월 달에 저희 가족들을 초청해서 청와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 한 달 전에,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3주쯤 전에 제가 청와대에다가 공식적으로 한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실 겁니까?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방향은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뭘 수사하고 뭘 조사해야 되는지, 뭘 규명해야 되는지 과제는 정리를 해 두셨습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우리 못 믿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못 믿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믿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고 안 믿고에 그걸 떠나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계획을 알아야. 왜냐하면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국회가 만든 특조위, 그때는 2기 특조위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패스트 트랙에 걸려 있어서, 그게 걸려 있어서 2017년 말에 12월 달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특조위를 계획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특조위 그냥 포기하고 정부가 진상규명을 직접 나서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이슈였습니다. 두 가지가. 제가 선호하는 건, 그때 제가 선호했던 건 특조위 없애고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 이 2기 특조위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까지 걸어갔고, 이 법안을 지금 계획 중이고, 이제 몇 달 후면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땅땅땅 하고 만들어질 텐데, 만일에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와 시민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싸우고 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고생했으니까 아깝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진상규명 방안과 수단을 선택을 하려면 이것이 특조위보다, 즉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특조위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가족과 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특조위 이제 고생했지만 이거보다 정부가 직접, 문재인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진상규명하는 게 더 나아. 근데 그 나은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거야. 왜 그걸 집요하게 물어봤냐면, 박근혜 정부가 정말 아주 초기부터 집요하게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 사회에다 각인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공감을 많이 하고 이런 주기가 때가 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이 많아요. 네. 뭐 싫다 뭐 반대한다가 아니라 좀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그렇게까지 뭐 성역 없는 진상규명 이런 말을 해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건은 아닌데 그냥 참 마음 아프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그냥 해상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처리하면 되고 교통사고 안 일어나도록 대책에 좀 집중을 해서 대책 만드는 데 집중을 해서 하면 되지.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너무 넓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려는 사람 특히 2014년에 검찰 수사를 저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가 그 결과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결과라고. 그리고 304명의 희생은 그런 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불가피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어버리면 더 이상 진상규명을 할 게 진짜 없거든요.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회에다 각인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근데 그게 사회에 너무 넓게 있고 특히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뭐다. 뭘 규명을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놓고 누군가가 확 끌고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묻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뭘 진상규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왜 우리를 못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때부터 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직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 의지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유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4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들은 답은 사참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사참인데 청와대가 사참위에 개입을 할 수 없다. 독립조사위원회 맞죠? 예. 예. 사인을 딱 주셨네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옛날 정권에서 하던 일이고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답도 들으면서 결국 사참위와 특검의 조사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혹시 그 결과가 미흡하면 부족하면 그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나서겠다. 난 지난 4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그리고 올해 영거포 수사 결과가 나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 재판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도 반응도 없고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세월호 참사 7주기 메시지를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뢰를 갖고 읽으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제 발표하신 메시지를 좋게 평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점잖게 유튜브 나가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뭐 좋게 평가하는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이고 하실 만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해석을 하면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비판, 비난까지 하고 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분들이 지적하는 건 똑같은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그 말을 4년 동안 우리는 들어왔어요. 4년 동안 들어온 말을 오늘 또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건 그 말로써 뭔가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게 결국엔 실행을 해달라는 건데, 갖고 있는 권한을 실행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권한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이게 사실 이유거든요. 거기에도 여전히 사참위를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다 이런 얘기 들어가니까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경험을 다 종합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우선 대전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즉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규명 과제들만큼은, 진상규명은 굉장히 폭이 넓은데 적어도 그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그 과제들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다 끝내라. 그리고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기지 말아라. 다음 정부에 그 다음 일을 하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상수로 항상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참위가 조사 성과를 분명하게 내는 것, 확실하게 내오는 것, 성과 있게 조사를 하고 성과 있게 조사 결과를 내어주는, 보여주는 것. 사실은 이게 가장 첫 단계에 가장 중요하죠. 이게 안 돼 버리면 설령 대통령이 내가 직접 수사할게, 설령 이러더라도 수사할 게 없는데, 사참위에서 넘어오는 게 없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참위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사 성과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조사 성과를 분명하게 내야 되느냐는 좀 다른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참위가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동안 사참위가 아주 인색하게 평가를 받은 데에는 실제 조사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조사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에 못지않게 인색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도 사참위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사참위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가족들이 가는데 막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막 회의하자고 불러내야되고 하고, 뭐 어떻게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참위는 독립조사기구입니다. 독립국가조사기구입니다.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근데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또는 조사 대상자의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독립조사기구로서 그 위상을 분명하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비밀스럽게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동안 특종이나 사참위가 너무 비밀스럽게 해왔어요. 물론 가까이서 지켜본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특히 사참위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자기 목소리 안 내고 조용히 조사만 한 이유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특조위가 어떻게 해산되는지 아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자꾸 문제가 시끄러워지고 이러면 자꾸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이 사참위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게 된다고 해서 최대한 이슈거리,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조사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자. 이렇게 출발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이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 사참위를 실제로 만든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참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연장되면서 위원장이 바뀌었는데요. 그거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사를 왜 하는지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물론 조사 내용을 막 결과도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거죠.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별도의 조항도 있을 뿐더러 조항이 없더라도 조사 내용을 막 중간에 누설하고 하는 건 사실 경우에 맞지 않죠. 그러나 조사 내용을 누설하지 않더라도 조사의 방향과 그 이유 같은 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진행하는 과정 중에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조사를 더 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게 부족해요. 이런 장애물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참위가 먼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어려운지를 알고 잘 가는지를 알고, 그래야 필요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좀 비난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돼서 또 여론의 힘으로 또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다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진상규명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고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사참위가 아주 인색하게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거를 앞으로 1년 동안 사참위가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새로 되신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실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12월 9일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4개월이 넘게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개정된 법이 사참위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행령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이건 정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이 다른 말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오면 국무위에서 땅땅땅 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주관 부처가 만들어서 이 법의 내용이 이러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조항들, 내용들을 다 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고, 이게 나와야 이거에 근거해서 사참위가 그 변화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새로 뽑아야 돼요.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이 개정 기한을 늘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너무나 인원이 적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시행령이 안 되니까 채용 공고를 못 내네요. 채용 공고 내고 사람 뽑아서 현장에 투입할 때까지 6개월 걸립니다. 지금 1년 1개월 걸립니다. 지금 오늘 시작해도 6개월 뒤에 채용해서 일 시키면 5개월 일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시행령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못 만드냐면 환경부 때문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갑자기 환경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같이 조사하고 있죠. 이게 이제 환경부가 조사 대상인 동시에 또 관리부처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 법을 개정을 할 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를 못하게 폐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게 이제 사참위 내의 1소위원회라고 있는데요. 1소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중지를 시킨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법 만드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렇게 법이 만들어서 법을 버렸어요.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 만드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다시 의견을 냅니다. 자, 법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중단을 시켜놨으니 모든 조사 업무를 중단해야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소위부터 4소위까지 4개의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3소위원, 4소위는 안전사회소위원회, 4소위는 지원소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소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돼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피해자 실태조사.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도 피해가 확정이 안 났어요. 피해 실태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이게 3소위, 4소위에서 해야 될 얘기죠. 환경부에서는 원래 법은 진상규명,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만을 중단시킨 건데, 이 3, 4소위에 있는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까지 이것도 조사니까 그것도 중단시켜. 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통과가 돼버리면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도 아주 영향을 끼치는 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걸 반대하고 서로 싸우느라고 지금 3개월 동안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점이다. 이거를 특조위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불과 한 일주일, 한 열흘쯤 전에 처음 알렸습니다. 앞에다. 기자회견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월 1일 날 첫 번째 특별법이 발효가 딱 됐는데, 발효되자마자 2주 만에 김재원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뽑고 준비 단계에 있는 특조위 보고 세금도 줬기라고, 그게 1월 20일쯤에 딱 발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그쪽으로 돌아가서 특조위가 됐는데, 그때 시행령 만들 때 시행령이 이 특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 폐쇄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3월 말 4월 초에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상복 입고 영정 들고 일반인식 공변지냈고,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돈 더 달라는 행진으로 뒤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을 수 없어서 집단 삭발을 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집단 삭발을 한 사유가 시행령 때문이거든요. 시행령 폐기해라. 다시 만들어라.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사유는 다르지만 또 시행령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특조위가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저는 사참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사참위가 열심히 조사해 성과를 내봤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밝혀냈네. 정황이나 증거를 잡아냈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진상규명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규명. 적어도 그것만큼은 지금 정부에서 다 책임지게 만든다, 끝내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 결과 백서를 만들어서 딱 낸다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를 잘 해놔도 수사를 안 하면, 수사를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수사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검찰은 더 수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해도 지금 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수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시 수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그걸 누가 만들지? 제가 만들면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담삼아. 2014년, 15년 이제 그때는 제가 가족 대책위, 지금 가족 협의회지만 그런 가족 대책위 시절이거든요. 가족 대책위 시절에 제가 대변인을 했었어요. 지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족 협의회 입장을 얘기하고 뭐 인터뷰하고 출연하고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힘든 적 없는데 가족들이 넌 그걸 해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제가 저한테 쟤는 유가족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는 어디 변호사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러 온 언론에 좀 유통 잘 아는 이런 사람이거나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고, 유가족이 아니라고 그랬고, 심지어 뒷조사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공식적인 데서 브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분들 항상 만나고, 그런 장면 찍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아, 제가 조만간 출마할 것 같다. 또는, 아, 민주당에서 제 공천 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설령 공천을 줘서 공짜로 당선시켜준다고 해도 저는 국회의원 하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할 짓이 못 되고요. 어쨌든 뭐 그건 빼고. 네, 그래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가족들 중에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가족들은 민주당에서 연락 왔어 안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런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하도 얘기하다가 안 믿으니까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난 절대 국회의원 같은 거 할 생각 없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아마 1, 2, 3등 안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데 그래도 난 할 자신 없고 그런 할 마음 없고 다만 선거하지 않고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할게. 대통령 후보 만들어줄 테니까 아니라 그냥 그것도 필요 없고 하기 싫고 그것도 그냥 투표하지 말고 선거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으로 지명을 해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얘기도 막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솔직히 농담이 진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막 검찰총장 제 말 관련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딱 그거 하고 바로 사퇴하려고 딱 한 몇 개월 내에 그냥 진상규명 끝내버리고 그리고 바로 사퇴 던지고 하려고. 어쨌든 수사가 그만큼 진상규명 완성하기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모여서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더 구체적인 실무까지 얘기를 하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 세 사람이 결단을 하면 되잖아요. 이 세 사람도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진상규명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정권 차원에서 공약으로. 어저께도 약속하셨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 책임질 수 있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금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고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 당연히 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조만간에 검찰총장 새로 임명이 될 텐데요. 새로 이렇게 할 텐데 누가 될지 걱정입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시던데요. 얼마 전에 직접 아시죠? 저희한테는 대통령은커녕 법무부 장관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거는 힘들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직접 박범계 장관께서 수사 지휘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거 갖고서 할 수 있구나.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구나.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조사도 지시하시고 징계도 지시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였죠? LH 사태. 그래서 범정부 조사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거 하기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LH하고 세월하고 그 비교가 되나? 100% 되죠. 왜? 세월호 참사의 조사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부처 관련 기관 공무원입니다. LH 사태에서 대통령께서 조사 지시한 곳이 어딥니까? 정부 내 인사들, 공기업, LH 공기업, 공무원들
그 공기관리 직원들 아닙니까? 정부가 민간인을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죠. 세월호나 얘기했지만. 조사 대상이 똑같은데. 왜 세월호는 수사하지, 지시를 안 하시고, 왜 세월호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하느냐. 정권 차원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해야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두 가지 사참이나 정부 대통령의 권한 실행, 조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 조치의 핵심은 새로운 수사이다. 이게 만들어져야만 이번 인민에게 진상규명,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규명만큼 끝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저희 가족TV의 엄마 아빠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집중하고 또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행동을 할 그런 내용이고 방향이 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많이 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기본 나눔이나 주기대 활동 외에는 특별히 활동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때 활동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가장 부담 없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저희를 초청하세요. 우리 가족, 우리 학교에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0명이 오니까, 저기 3명만 넘으면 됩니다. 2명은 좀 넘었고, 3명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얘기 좀 듣고, 엄마 아빠들하고 밥도 좀 함께 먹고 싶고, 얘기 좀 나누고,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럼 옵니다. 그러면 또 아마 그 소문 듣고 한두 명 더 오겠죠? 세월호 유가족 한 번도 못 봤는데 2명이나 가니까 이러고 또 한 명 더 오겠죠? 거기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고요. 우리 또래 친구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참고를 삼아보면 실제로 활발하게 하는 지역이나 학교들이 있어요.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상적인 활동으로 계속 있고 그런 데는 1년에 몇 번씩 저희를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주 좋아서 가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움은 우리 대구 산림연대에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산림연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세월호 활동을 하는 시민 자생 모임 랭킹 1등, 2등을 갖추거든요. 그런 모임이 무려 대구에 있습니다. 광주하고 대구하고 지금 1등, 2등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주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면 치맥도 사주고 그럴 겁니다. 네. 그러는데 사실은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할 거예요. 친구들 중에도 코로나인데 이럴 거예요. 줌으로 하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오면서도 해외 동포들하고 2시간 반 동안 줌으로 미팅하고 간담회 하면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해외 동포들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차례씩 하고요. 국내에서도 일주일에 2~3차례씩 줌으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그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전환 학생.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변심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물론 대통령이 또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도 뭐 충분히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성정이나 뭐 의지나 이런 게 뭐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건 좀 경우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항상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서 그분을 보좌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곳은 청와대 시민사회 소속실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꼭 한 가지 답을 드립니다. 그냥 세월호 참사는
그 정도까지 조사가 필요 없는 그냥 교통사고 정도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말씀 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는가? 라는 이 부분이 좀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사참위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세월호 사고가 났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발표를 했죠. 사참위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 출범할 때부터 조사를 해왔고요. 조사의 방향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내린 서로 합의하지 못한, 내부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병기한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이 사참위가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침몰 원인 규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 과제로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과연 세월호 급선회에 영향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 그걸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발표를 했죠.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세월호 급선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급선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단정은 짓진 않았고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그 모형 실험 한 것을 시연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고의 침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침몰 원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고의 침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의 침몰은 뭐냐면 사실은 고의 침몰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 내인설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을 시켜서 배에다가 일부러 고장을 내거나 아니면 이상한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침몰시켰다는 주장도 그것도 고의 침몰설이거든요. 그거는 그것도 일종의 내인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외력이 작용한 게 아니라 배 자체의 문제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경계되는 분들도 있죠. 또 하나의 고의 침몰설은 뭐냐면 김호준 씨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닷 던지기잖아요. 닻을 고의로 투하해서 얼리게 만들어서 전복을 시켰다. 글쎄 이런 얘기를 제가 앞질러서 얘기하면 혹시 나중에 아니면 또 제가 좀 창피해지는데 제가 볼 땐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저는 김호준이 됐든 김재영 감독이 됐든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 배경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닷 던지기 자체만큼은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침몰원인 관련해서 외력설이 있잖아요. 잠수함이 충돌했다 아니면 외력설 중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고래하고 붙여서 이 얘기하면 되게 웃으시던데 안 웃으신 경주는 고래를 여긴 잘 알죠? 고래를 해서 너무 어이없어서 그러신가요? 하여튼 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사참위에서 또 조사하는 현재 침몰원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세월호에 일상적인 운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선체 외부의 흔적 외에 그곳으로는 설명이 힘든 흔적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와서 부딪힌다 이걸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참위에다가 저거는 배 전문가들 운항 이런 사람들이 딱 볼 때 저런 흔적이 왜 생겼지? 저거는 이렇게 세월호에 보면 긁히는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닻을 올리고 내릴 때도 긁히잖아요. 근데 저반하고 막 이럴 때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은 보면, 저건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흔적이야. 아니, 변형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저건 왜 이상하다, 저거는. 좀 비정상적인데? 사실 이런 게 좀 있어요, 몇 개.
또는 아주 치명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흔적이.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세월호에 왜 저런 흔적이 남았는지 조사하십시오요. 저게 뭐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흔적은 왜 생긴 거다.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든가. 아니면 몇 프로라든가. 이걸 타참이가 설명을 해줘야지, 조사를 해서.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침몰원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참위를 적으로 건조하고 사참위는 잘못 조사하고 있다, 세금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고, 뭐 유력한 언론 하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저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왜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 의혹이 있으면 조사해 봅시다.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사참위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잠수한 거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잠수함부터 찾아와가 아니라,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면 어디에 무슨 어떤 흔적이 남았을 수 있는데 이 흔적이 그 흔적인가? 한번 조사해봐 주세요. 사실이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적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희들은 모든 의혹과 질문에 대해서 하차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려면 그걸 이건 음모론이니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설령 지금 음모론으로 보이더라도 이게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밝히는 게 사참위의 의무다. 라고 해서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특조위와 사참위를 거치면서 이 구조 문제에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조사위원회가 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진 않아요. 세월호 침몰, 그 다음에 침몰 직전, 그 다음에 침몰한 이후 어느 시간까지 현장에서 해경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조사가 많이 됐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당시 해경이 했던 행적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 이 구조 문제에 대해서 안 밝혀졌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질문과 갖고 나온 대답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첫날부터 알았거든요. 해경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조치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뭐였냐면 왜 그랬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답은 뭐냐면 그때 이런 조치도 안 했고 이런 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도 안 했어요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게 대부분이 사실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묻는 질문은 왜 그랬습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해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조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구체적인 대상은 그래서 청와대 국정원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붙잡아다가 처벌해야 될 일을 했어 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여기를 단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특조위든 사참이든 선조위든 검찰이든 단 한 번도 이쪽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를 다 조사를 해서 실제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적, 청와대가 무엇을 했고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정원도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진짜 개입한 게 맞는지 개입했다면 어떻게 개입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개입했는지 왜 개입했는지 다 밝히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그때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다 조사해보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거더라 라고 발표를 해야 저희들이 믿는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경악했던 건 뭡니까? 국가의 부재 아닙니까? 국민이 죽어가는데 국가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한 게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내 아이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 함께 공감하고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부재가 뭡니까? 컨트롤 타워의 부재였잖아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그 컨트롤 타워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왜 제 역할을 못했는지를 밝혀야 세월호 참사의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를 조사 안 하고, 국정원을 조사 안 하고, 해군을 조사 안 하고서 어떻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 없는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동의하고요. 그렇게 나갈 건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혹시라도,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구조를 안 한 이후와 세월호가 급선회와 또는 급속히 침몰을 한 원인 사이에 혹시 무슨 관련이 있나?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못 밝히고 너무나 방해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마치 구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승객들을 아무도 구조하지 않은 해경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지시받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있지, 다들? 수십 명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의심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확장이 되다 볼 때 결국에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 일도 혹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니, 성명 없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만 우리의 이 의심, 의혹이 풀릴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네, 지금 짧게. 네. 제가 하나를. 예, 짧게 하시고 저도 짧게 네. 대답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헷갈려서 그런데요. 작년에 금융특별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법의 내용을 봐도 아까 고발수사 요청 뭐 이런 것만 있고 한데, 저희 말씀을 들어서는 정부가 만드는 국가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니면 이 타참 위에 감시 수사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 둘 중에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애초의 주장은 당연히 이 특별조사기구의 수사권을 주는 게 저희들의 원래 주장이었고 요구였죠. 그리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도 그걸 그 요구를 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을 못 믿겠으니까 사실은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고, 지금은 유일한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재수사를 시작하는 것 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재난 참사, 특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시 독립조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근데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한시적인 특별조사 기구로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힘들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똑같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 같은 이런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조사기구가 있는 것이 이런 진상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 제안들을 계속하고, 얼마 전에도 피해 증언대회에서 또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곧 만들어질 생명안전기본법에도 이걸 넣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문제만 지금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습기 문제도 있고 다른 거 여타한 거를 같이 해서 전체적인 공론화를 만드는 게 더딘 끝에도 앞서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한마디. 결국 이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기하면 사실 좀 앞에서 욕하고 안 그래도 들어가서 욕들 하실까봐 얘기를 전혀 안 꺼내고 혼자만 소리가 바꾸는 얘기가 뭐냐면요.
다 맞는 말씀인데 예인이 아빠로서 전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뭘 동의하기 힘드냐면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까지는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거 없고, 그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딱 되자마자 이제 바로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나 그랬더니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촛불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뀌는 거야. 인수위원회도 인수도 못 받고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다 끌려가거나 도망가거나 아무도 없네. 그러니 거의 건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수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촛불 국민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비상 상황에서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아마 준비 필요할 거야. 몇 달이는데 몇 달이면 될 겁니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저희도 인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비가 좀 되나 싶어서 이제 하시나 그랬더니 또 못한대요. 청와대 연락을 했는데 지금 바빠서 못 만나고 좀 나중에 뵈면 안 될까? 이랬어요, 실제로. 맨날 보던 분들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금 저 판문점 와 있는데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여기 다 동원돼 있어갖고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래서 민족의 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지금 다 적긴데 지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국민으로서 특히 대학교 때는 저는 통일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세월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통일 이렇게 해서 막 여론도 보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세월호 하면 되지. 가족들도 맨날 TV 보고 판문점 가시는 거 다 보고 다 그랬어요. 이거 좀 어느 정도 되면 하시겠지.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갔는데 안 하네요? 왜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검찰이 문제라서 검찰 개혁을 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랑 같이 촛불 들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하다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특히 검찰 개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정말 진상규명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검찰한테 수사 맡기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좀 바꾼 다음에 해야 진상규명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주세요. 할 건데 왜 자꾸 고치세요. 그리고 왜 거꾸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행동에 가족들이 나왔으면 도와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가족들은 검찰청 앞에 가서 발언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검찰 개혁 실패했네요. 어쨌든 지금 이전 총장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온갖 상처 다 있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그때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거 원칙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저로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건 좀 인정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 3년이 흘러버렸단 말이죠. 이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속에 담아놓고 얘기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4년 겪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서운해진 겁니다. 서러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촛불 줄 때 맨 앞에서 들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세월호 아이들 때문에 이 촛불의 불씨가 여기서 크기 시작을 했고,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탄압받으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오라내리는 걸 견뎌내서 광화문 광장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고, 가장 앞장섰고,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박근혜 구속 이건 하게 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빚이 있는 정부가 되어버렸으니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보가 들어서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마다 조금 과장하면 단 한 명도 그렇게 우리한테 인사하고 없다고 했던 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렇게 변명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거 아무리 어렵고 그런 거 다른 거 중요한 거 있는데 세월호는 먼저 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4년 지나고 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진절머리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은 소수에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 거고 그렇지만 말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 아픔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준석은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역설, 패러독스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따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 말씀하셨으니까 시간 지났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정말 어떤 황당한 상황이 있냐면 재판부가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과실치사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을 지난 2월 15일 날 내렸습니다. 그 무죄 판결을 내린 사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판결을 내린 그 사유가, 무죄 판결을 내린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경 지휘부, 상황실에 있는 해경 지휘부들은 세월호의 선원들이 그렇게 일찍 도망갈 줄을 예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선원들이 선장이 딱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인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막 도망가 버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경 지휘부가 미리 도망갈 거라고 예상을 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워낙 빨리 배가 침몰해 버려서 시간도 없었다. 그러니 안타깝지만 그리고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승객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원들이 그렇게 일찍 도망갈 줄을 예상을 못했다라고 판결한 내용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저 판사들은 어디 딴 나라에서 살다가 왔나? 그 선원을 탈출시킨 게 해경입니다. 그 선원들을 꼭 집어서 탈출시킨 게 해경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다 기억할 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 그 얼굴들 그리움이 눈물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 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네, 여러분 함께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여기